소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두 다리는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죠. 연필을 꽉 물고 수업을 버티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한 소리에 반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고 일순간 모든 시선이 소년에게 쏠렸습니다. 선생님조차 고의로 그런다고 생각했죠. 화가 난 선생님은 그를 교탁으로 불렀고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소년은 해명했습니다. 이 이상한 소리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선생님은 믿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사과하라고 강요했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해서요. 이어 선생님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다시는 이런 괴성을 내지 않겠다고요. 어쩔 수 없이 소녀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요. 다신 바보 같은 소리를 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년이 앓고 있는 기이한 병 때문이라는 것을요. 이해하지 못한 선생님은 당장 부모님을 호출했죠. 소년에게 있어 이런 일은 이미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학교에 들어간 이후로 줄곧 아이들의 지독한 괴롭힘을 겪어왔고 차가운 멸시와 배간시를 감내해야 했죠. 모두가 그를 괴물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가 아무리 사과를 해도 학교는 결국 퇴학을 결정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의가 아님을 어머니는 알았지만 교장의 차가운 비아냥 앞에 어머니는 단호히 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브래드의 병인을 찾기 위해 어머니는 수많은 명의를 찾아다녔고 뗄 수 없이 많은 의학 서적을 뒤졌습니다. 다행히 지성이면 감천이듯 마침내 한 책에서 해답을 찾았죠. 아들의 병은 투렛 증후군이었습니다. 뇌에서 끊임없이 잘못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신체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치료법은 없었습니다. 그 사실에 어머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만 같았죠. 브래드는 다급히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우린 해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 철든 모습이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었죠. 얼마 후 어머니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투렉 증후군 환우 모임을 찾았죠. 그곳 사람들의 증상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참으로 다양했죠. 생활조차 불가능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회의 불공평함을 원망했죠.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어머니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절대 브래드를 이곳에서 치료받게 하지 않겠다고요. 브래드 역시 깊이 동의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어머니에게 단호히 말했죠. 사람들은 투렉에게 지겠지만 전 절대 지지 않을 거라고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고작 12살 된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요. 어머니는 무척이나 흐뭇해했습니다. 불안했던 마음도 그제야 놓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브래드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은 변하지 않았죠.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괴물처럼 대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웃음거리로 여겼죠.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브래드를 불렀습니다. 꾸중을 들을 줄 알았지만 이번엔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책은커녕 오히려 음악회에 그를 초대했죠. 하지만 당시 브래드는 몰랐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남자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을요. 음악회 도중 브래드는 괴성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과 학생이 이상하다는 듯 쳐다보았죠. 심지어 팔로 찌르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야 브래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죠. 하지만 뜻밖에도 교장 선생님은 그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사과를 시키려는 줄 알았지만 교장에겐 다른 의도가 있었죠. 브래드, 소리내서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좋니? 아니요. 그럼 왜 그러는 거니? 투렛 증후군이 있으니까요. 브래드는 모두의 앞에서 해명했습니다. 이 병은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괴성을 내게 되는 거라고요. 스스로도 어쩔 수 없으며 지금까지 치료할 약도 없다고 말이죠. 남들이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자신조차도 이 소리가 정말 끔찍하다고요. 그의 말을 듣고 모두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교장이 다시 물었죠.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브래드, 그저 남들과 똑같이 대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교장이 그를 무대에 올린 이유였습니다. 브래드가 무대를 내려갈 때 모든 학생과 교사가 기립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교장의 이 몇 마디가 브래드에게 새로운 세상의 창을 열어주었죠.
난생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받고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브래드는 감사한 눈빛으로 교장을 바라보았죠. 이때부터 그 역시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년 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여기저기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괴성을 듣자마자 면접관들은 미간을 찌푸리거나 비아냥거리기 일쑤였죠. 어딜 가든 차별과 기이한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그저 정중한 거절을 받았지만 운이 나쁠 때면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병을 물고 늘어지며 교사 자격이 없다고 매도했죠. 차라리 집에 가서 소나치라고 말입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브래드는 그 자리에서 크게 말다툼을 벌이고 분노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차로 돌아온 순간 절망과 붕괴가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핸들을 강하게 내리치며 억눌렸던 분노를 터뜨렸죠. 지금 이 순간 그는 하늘의 불공평함을 원망하며 끝내 참지 못하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곳곳에서 좌절했지만 여전히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교사가 되겠다는 그의 간절한 꿈을요. 마음을 추스른 그는 지도에 모든 학교를 표시해두고 빠짐없이 면접을 보러 다녔습니다. 지도의 표시가 점점 줄어들자 브래드 역시 서서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며 다시금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연락이 온 곳은 한 초등학교였죠.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면접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척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교장은 그의 병을 신경 쓰지 않았죠. 오직 그가 아이들에게 진정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지만 보았습니다. 몇 시간의 면담 끝에 교장은 브래드에게 기회를 주기로 합니다. 기한은 1년이었죠. 만약 1년 동안 그의 성과가 뛰어나다면 정식 계약을 맺기로 한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차없이 해고하겠다는 조건과 함께요. 이 천재 1호의 기회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교실을 꾸미는 것부터 각종 학습 도구를 준비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정성껏 세심히 골랐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그는 벅찬 마음으로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요. 첫 수업은 자신의 병을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들의 질문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었죠. 짓궂은 몇몇 아이들은 예의 없고 날선 질문들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화내지 않고 모든 질문에 대해 아낌없이 친절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은 무사히 끝을 맺었죠. 방과 후 말썽꾸러기 토마스가 반 친구를 괴롭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두 아이를 불렀고 가위바위보를 통해 지혜롭게 위기를 넘겼죠. 이것이 바로 아이들만의 순수함일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크게 싸우다가도 작은 게임 하나에 금세 화해하니까요. 하지만 동료 교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소문난 골칫거리라고요. 성적도 엉망인데다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ADHD 증세가 아주 심각했죠. 동료는 충고했습니다. 부모님과 면담을 해서 아이를 특수반으로 보내게 하라고요. 하지만 브래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요. 아이들의 심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앓는 병은 다르더라도 그 본질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는 결코 토마스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아이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브래드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도 책 읽기를 싫어했다고요.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괴성이 집중력을 흐트려 놓기 때문이었죠. 그는 아이에게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투렉 증후군 환자인 척하면서 책을 읽어보라고 말이죠. 하지만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죠. 선생님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요. 책 읽기도 어렵지만 선생님의 고통에 비하면 그저 장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토마스는 마음을 다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문제아로 겉돌던 아이가 브래드의 품에서 훌륭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브래드는 매일 아이들과 허물없이 어울렸고 아이들 역시 그를 몹시 따랐습니다. 특히 한 어린 소녀가 있었죠. 무척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으며 반에서 가장 말도 잘 듣는 아이였습니다. 방과 후면 늘 혼자나마 그에게 인사를 건네곤 했죠. 고마워, 헤더. 내 머리 모양 참 예쁘구나. 약 때문에 짧아진 것뿐이에요. 브래드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가 암말기 환자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아이는 두려워하지 않고 매일 맑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숨어서 우는 모습이 제일 보기 싫다고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다고 했죠. 그토록 철든 아이를 바라보며 브래드의 두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결국 소녀를 이 여름의 끝으로 데려가 버렸죠. 장례식 날 브래드는 문 밖에서 차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괴성이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브래드가 딸에게 기쁨을 안겨주었고 짧은 삶을 온전히 바꿔주었다고 여겼죠. 딸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선생님이기에 이 마지막 작별의 순간에 꼭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무리 큰 괴성이 터져나와도 그를 비웃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 선생님이 소녀의 마지막 여정에 따스한 환희를 선물했다는 것을요. 그 후로도 그는 변함없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남는 시간엔 대학원 과정을 치열하게 공부했고 마침내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쾌거를 이뤘죠. 하늘도 그의 피나는 노력을 알아준 걸까요? 그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완벽한 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괴성을 전혀 기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늘이 내린 소중한 보물이라 여겨주었죠. 두 사람은 그렇게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도 역시 1년의 수습 기간이 마무리되어 갔고 그는 올해의 최우수 교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시상식 무대 위에서 그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히 소감을 밝혔죠. 그는 수많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요. 특히 가족과 동료 교사들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굳세고 낙관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가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를 건넨 대상은 바로 그의 오랜 동반자 투렛 증후군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투렛 증후군이 지금의 그를 완성한 셈이니까요. 많은 이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의 제자들이 그 해답을 대신 외쳐주었습니다. 내 장애가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 그래 게일런, 계속 나아가는 법을요. 그래 일라이, 멈추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맞아 토마스, 장애에 굴복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아마도 이 순간 그곳의 모든 사람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왜 자신의 병에 감사했는지를 말이죠. 영화 내게도 날개가 있다면 프런트 오브 더 클래스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투렛 증후군은 그에게 지독한 시련을 안겼지만 동시에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잔혹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브래드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비록 눈앞의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힘차게 전진하는 법을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